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확산세가 거센 서울에서는 밤 10시 이후 공원이나 한강 등 야외에서 음주가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학원 강사를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 즉 PCR 검사를 시행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는 8일부터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정지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이스라엘과 백신 스와프를 맺고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을 먼저 받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7월 예방접종에 즉시 활용하고 우리 정부는 오는 9월에서 11월 반환합니다.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률에 따라 신규 환자의 수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주민의 80% 이상이 백신을 접종한 매사추세츠와 버몬트주는 저위험 지역으로 분류됐고 아칸소와 네바다 등 접종률이 낮은 주는 고위험 지역에 속했습니다. 영국은 예정대로 오는 19일부터 봉쇄 조치를 전면 해제합니다. 봉쇄 해제 조치는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무모한 짓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도권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하면 1년 반 동안 마스크를 쓰고 일상을 견디는 국민께 큰 죄를 짓는다는 각오로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수도권 방역특별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대 고비를 맞이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하고 수도권 각 기초자치단체에 방역조치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목요일부터는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 동안 영업이 정지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을 잘 알지만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지금 아마 최대 고비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수도권이라는 이 전선에서 우리가 이걸 막아내지 못하면 정말 1년 반 동안 방역당국에 협조해 주시고 마스크를 쓰는 일상에서 힘든 가운데도 견뎌내 주신 국민들께 정말 저희들이 큰 죄를 짓는 거다 그런 각오로 막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 인천 시민, 경기도민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 무서운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멈추고 자신과 가족, 이웃과 이 나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분은 결국 여러분들이십니다. 결코 이 바이러스는 우리들의 그런 기대와 달리 또 집요하게 우리 사회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겨야만 일단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백신 접종 재개와 함께 또 집단 면역 달성으로 하는 길, 일상 회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스라엘과 백신 스와프 계약을 맺고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을 먼저 받습니다. 범정부 백신 도입 TF팀은 이스라엘 정부와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을 맞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은 7일 오전 한국에 도착해 예방접종에 즉시 활용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을 오는 9월에서 11월 순차적으로 반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7일부터 공원이나 한강 등에서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우선 계도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여부에 상관없이 야외 음주 금지에 협조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필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출국의 예방접종 업무가 지자체에 위임됨에 따라 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필수 공무 출장이나 중요 경제 활동, 공익을 위한 국외 방문을 하려는 사람은 시청 열린민원실에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에서 매주 신청을 심사해 승인이 난 신청자에게 화이자 백신을 맞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면서 방한 중인 교민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6일부터 백신 접종을 끝내지 않은 외국인은 인도네시아행 항공기 티켓을 발급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여름방학이나 휴가, 코로나 치료 등을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교민과 주재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단기 체류 비자와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는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를 면제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한국은 백신 접종 대상이 18세 이상인 만큼 미성년자는 백신 접종 증명이 없어도 인도네시아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처음으로 1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음식 서비스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큰데요. 온라인 거래의 무려 70% 정도가 모바일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00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년 전보다 3조 3천억 원 넘게 늘어난 겁니다. 음식 서비스가 1년 전보다 62% 넘게 뛰었고 음료와 식료품도 38%가량 느는 등 음식 배달과 식품 관련 거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의 영향에 더해 배달 음식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식품 관련 새벽 배송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봤습니다. 또 가전제품의 대형 고급화 추세로 생활과 주방가전 판매가 늘어 가전, 전자, 통신기기도 1년 전보다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가 늘면서 관련 비중이 높은 모바일 쇼핑도 역대 최대 거래액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온라인 거래의 71.2%가 모바일로 이뤄졌습니다. 모바일에서 가장 많이 거래한 건 음식 서비스와 이쿠폰 서비스, 아동, 유아용품, 애완용품 순이었습니다. 통계청은 앞으로 백신 접종이 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돼 대면 활동이 늘더라도 온라인 거래의 이 같은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배달 서비스의 다양화 그리고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가 이용자의 필요와 편의를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2017년 월 7조 원 수준이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8년 10조 원을 넘겼고 지난해 13조 원, 올해 16조 원을 돌파해 4년 만에 2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자유무역 지역의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 이른바 유턴 기업이 입주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통적인 제조 물류업 중심의 자유무역 지역이 첨단 수출 및 투자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자유무역지역 혁신 전략을 발표한 뒤 그 후속 조치로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현재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면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대기업은 50% 이상 돼야 하지만 첨단 기업과 유턴 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 기업과 동일하게 30%만 충족돼도 입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발열 체크가 일상화된 가운데 시중에 판매 중인 피부 적외선 체온계 제품 모두 체온 측정이 정확하고 일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10개 제품의 온도 정확도와 일관성, 측정 시간 등을 조사해봤더니 모든 제품이 최대 허용 오차 범위 이내로 의료기기 시험 규격에 적합했습니다. 또 제조사가 권장하는 측정 부위와 거리에서 체온을 연속으로 5번씩 측정해봤더니 모든 제품의 측정값 범위가 0.3도 이내로 나타나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개 제품이 의료기기 허가 제품임을 확인하는 인증번호와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식약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체온계 구입 시 제품에 표시된 인증번호 등을 확인해 반드시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을 구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존보다 전파력이 2.5배나 더 높은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 이 델타 변이의 감염 사례 중에서도 이 에어컨을 통한 감염이 확인이 되면서 이 에어컨이 여름철 방역 확산의 변수로 다시 떠올랐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여름에도 에어컨을 통한 감염 사례가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번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에어컨을 통해서 전파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 전북 남원시청의 직원 한 명이 확진이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지난달 30일 이 남원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기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일행은 아니었던 건 물론이고 5m가량이나 떨어진 자리에서 각자 식사를 했으며 또 두 사람이 함께 식당에 머문 시간은 채 10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 방역당국은 이 밀폐된 음식점에서 에어컨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전파돼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새로운 사람에게 확진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처럼 이 에어컨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은 지난해에도 많이 있었죠. 지난해 8월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이 파주시 스타벅스 사건도 기억하실 거고요. 예. 강동의 콜센터 또 안양의 분식집 등 이 에어컨이 주요 감염원으로 지목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강동 콜센터 건물에서는 이 역학조사 결과 손잡이와 에어컨 흡입구에서 바이러스가 직접 검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한창 더워지면서 에어컨 사용량이 더 늘어날 텐데 많이 우려스럽네요. 그런데 에어컨이 바이러스 확산의 매개체가 된다는 연구 사실은 지금까지도 좀 많이 확인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이미 확인이 된 사실이었는데요. 예. 이 중국 광저우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팀은 지난해 1월 24일부터 2월 5일까지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산 초기죠. 광저우 한 음식점에서 시작됐던 이 집단 감염 사례를 분석해 봤었습니다. 네. 그 결과 최초 감염자는 최초 감염자의 작은 침방울이 에어컨 바람을 타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됐다. 이거를 이제 확인을 했었던 거거든요. 국내 연구 사례도 같은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지난해 12월 전북대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건데 에어컨 공기 흐름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 결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대상이 됐던 환자들은 지난해 6월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고 이 A씨는 전주 이외에는 당시에 지역을 벗어난 적도 없고 여행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 B와 전주의 한 식당에서 동선이 겹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이에 따라 이 전북대 의대 연구팀은 기존 확진자 B가 이 A의 감염원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식당에서의 감염 경로를 분석을 해본 겁니다. 네. 이 당시 감염 상황을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네, 우선은 A 일행이 식당에 오후 4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B 일행은 오후 5시 15분쯤 식당에 들어왔거든요. 네. 두 사람은 거리가 6.5m 정도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예. 식당에서 함께 있는 시간은 겨우 한 5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모두 마스크 없이 각자 일행과 대항을 나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후 확진자 B와 함께 식당에 있던 밀접 접촉자들을 검사해 보니 B와 4.8m 떨어져 있던 C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네. 네. 이 문제는 B와 가까이 앉아 있거나 더 오래 함께 머문 사람들은 오히려 감염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예. 분석을 해보니 식당에 설치된 천장형 에어컨이 문제였습니다. 예. 에어컨 2대의 공기 흐름이 감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였는데 네. 실제로 A와 B의 이 공기 흐름은 초속 한 1m 정도 됐었고 B와 C 사이는 초속 1.2m로 직접적인 공기 흐름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비말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는 상황을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래픽으로 보니까 정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덥고 습한 여름철 또 이제 장마철이잖아요. 에어컨을 안 쓰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여름 말씀하셨던 대로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대부분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기 때문에 밀폐, 밀집, 밀접 이 산밀 환경이 당연히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예. 지난해 2차 유행 시기도 냉방기 사용이 급증했던 8월이었던 만큼 전문가들은 올여름도 방역 강화에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델타 변이주라는 것은 전파력이 그냥 강할 뿐만 아니라 그런 실내 환경에도 환기가 잘 안 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바이러스가 농축되면서 공기 감염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는 이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염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우리 작년에 파주의 스타벅스에서 한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시스템 에어컨에 의해서 감염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특히 실내에서 행동, 또 마스크를 어떤 마스크를 쓰냐 하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예. 여러 시간 동안 얘기한다든가 적어도 15분 이상 얘기할 때는 보건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서 얘기를 해야만 감염이 안 되는 상황일 수가 있고요. 또 네. 자, 개인에게는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수칙이 지금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방역 당국에서는 올여름 좀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대책들이 있나요? 네, 우선 정부는 이미 지난달부터 여름철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에어컨 사용과 환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강조를 해왔었는데요. 네. 정부의 발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또한 하절기 들어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환기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동량 증가에 따른 감염 위험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폐된 실내 환경에 대해서는 맞통풍을 시키는 자연 환기를 강화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여 마스크에 대한 안내와 홍보 그리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방역 당국은 지난해 발표했던 여름철 특별 방역 대책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조만간 강화된 개선책을 발표할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올해는 확진자 수가 거의 9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라서 방역에 사실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올여름 감염 확산 위험 요소로 3가지를 꼽았는데 종교 모임과 학원 특강 그리고 에어컨을 꼽았습니다. 예. 특히나 이 밀폐된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에어컨을 가동하면 집단 감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냉방기를 가동하더라도 창문은 3분의 1 정도 무조건 개방하는 서울의 창을 열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네. 우선은 환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겠고요. 또 식당이나 카페에 가서도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꼭 쓰고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도 오는 19일부터 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해제하겠다는 봉쇄 조치 전면 해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무모한 짓이라며 정부가 결정을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의 봉쇄 조치 해제로 오는 19일부터는 대중교통과 상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1m 이상 거리 두기 규정도 사라집니다. 나이트클럽도 열게 되며 식당과 극장, 스포츠 경기 등의 수용 인원 제한도 없어집니다. 재택근무 공고도 해제됩니다. 백신 접종이 늘면서 입원과 사망에 이를 확률이 매우 낮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함께 사는 것을 배울 때가 됐으므로 방역 조치를 법으로 정하지 않고 각자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는 게 영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That if we can't reopen our society in the next few weeks, when we will be helped by the arrival of summer and by the school holidays, then we must ask ourselves, when will we be able to return to normal?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We need a proper plan, and to throw off all protections at the same time when the infection rate is still going up is reckless. 의료계 비판도 빗발쳤습니다. 영국 의학협회는 별도 성명을 통해 중대 시국에 정부가 이뤄놓은 방역 성과를 수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촉구했습니다. 왕립 간호협회 회장도 정부가 이번 결정으로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봉쇄 조치 해제를 발표한 날 하루 신규 확진자는 2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전면 해제가 시작되는 19일쯤에는 확진자 수가 최대 5만 명까지 늘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결정과 의료계의 조언, 어느 쪽이 맞을까요? YTN 최문석입니다. 미국 안에서도 백신 접종률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주와 낮은 주의 신규 확진자 발생 비율이 3배가량 차이 나면서 보건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2개의 미국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추적해온 코비드 액트 나우는 미국을 세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아칸소, 네바다, 미주리, 유타 등 12개 주는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으면서 전염성 강한 델타 변이가 많이 퍼진 곳인데 주로 중부와 남부 지역에 밀집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주리, 아칸소, 네바다는 신규 확진자 중 80%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자입니다. 시골 지역이 많아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데다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것도 백신 접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The numbers increased in 3 weeks what it took 6 weeks last year during our surge. So it's pretty I'd say almost scary how quickly the numbers came up. 저위험 지역으로 꼽힌 곳은 매사추세츠와 버몬트 주뿐입니다. 두 곳 모두 주민의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쳤고 델타 변이 확산도 적습니다. 나머지 36개 주는 중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CNN도 지난 일주일간 백신 접종률을 토대로 주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주에서는 10만 명당 신규 감염자가 2.2명, 반면 접종률이 낮은 주에서는 평균 6명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Each week, there are more and more data to demonstrate the impact of vaccination has on preventing disease and moving us out of this pandemic. 백신 접종률과 변이 확산이 겹쳐지면서 주별로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엇갈리는 이른바 2개의 미국이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인도 뭄바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놔준다며 돈을 받은 뒤 식염수만 접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최소 12곳의 가짜 백신 센터에서 2,500명 넘게 사기를 당했다며 식염수를 놔준 일당은 28,000달러, 우리 돈 3,2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의사와 의료진 등 14명을 사기, 범죄 공모 등의 혐의로 체포했고 수사 확대에 따라 체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접종센터에서 현금만 받고 또 백신을 맞고 아무 반응이 없던 점, 접종 증명서가 허술한 점 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존스 호킨스 대에 따르면 지금까지 6,200만 명, 즉 인도 인구의 4.5%만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현대차 브라질 공장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결국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현대차 브라질 공장은 현지 시간으로 5일부터 가동을 멈추고 오는 12일부터 부분적으로 공장 가동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주 피라시카바시에 있는 현대차 브라질 공장은 반도체 수급난 여파로 지난 5월 기존 3교대에서 2교대로 근무 체제를 축소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1교대로 전환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현대차는 국내외 공장 가동을 간헐적으로 중단하거나 근무 체제를 조정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우아함을 뽐내는 발레는 최근 건강한 취미 생활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레는 전신 근육을 쓰는 운동인 만큼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스트레칭이 필수인데요.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는 발레를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은 물론 발레에 숨은 과학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인간의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극치. 예술적인 몸짓의 결정체, 발레입니다. 타고난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선입견과 달리 요즘 취미 발레가 인기입니다. 얼마 전 70대 노인의 발레 도전기를 그린 드라마도 화제리에 종영. 이제 대중에게 친숙한 취미로 자리 잡은 발레. 하늘을 나는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된 발레는 중력을 거스르는 우아함을 뽐내는데요. 매력 만점 발레의 세계와 그 묘미를 알아봅니다. 더위가 한창인 주말, 인천광역시 한 발레 학원. 발레 수업을 듣는 날이면 늘 설렌다는 오늘의 주인공. 하지만
본격적으로 발레를 배우기 전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다른 운동과는 달리 일반 운동복이 아니라 몸에 딱 붙는 연습복은 기본. 토슈즈라 불리는 발레 전용 신발까지 준비해야만 발레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발레할 때 입는 연습복이고요. 상의를 레오타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발레 스커트, 발레 타이즈, 발레 슈즈 이렇게 착용했습니다. 몸에 딱 붙는 상의에 타이즈까지. 덕분에 신체적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습복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몸에 딱 붙는 연습복을 입고 해야지 동작할 때 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근육의 섬세한 움직임이나 미세한 변화 같은 걸 볼 수 있어서 선생님이랑 수업하기도 편하고 저도 거울을 보면서 체크할 수 있어서 이렇게 연습복을 갖추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을 때는 수영복을 밖에서 입는 기분? 그런 기분이었는데 아무래도 발레는 조금 더 섬세한 운동이다 보니까 그런 걸 확실히 체크를 잘할 수가 있어가지고 다른 헐렁한 티셔츠보다 훨씬 더 기능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스트레칭을 하면서 온몸의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는 기초 단계. 발레는 전신 근육을 골고루 쓰는 데다 발끝으로 몸을 지탱하기에 늘 부상의 위험이 도사립니다. 즉, 안전하게 발레를 즐기려면 몸풀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거죠. 제가 처음에는 각도가 여기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1년 좀 돼서 지금 이만큼 가게 됐어요. 발레의 매력 뭐가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 발레의 매력은 어떤 운동보다도 진짜 힘들고 체력 소모가 되게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음악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이제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들을 쓰다 보니까 라인도 많이 예뻐지고 자세도 되게 좋아져서 약간 자신감? 약간 당당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발레의 본격적인 매력 탐구 전, 그 시초는 어디서부터인지 알아봅니다. 15세기 이탈리아에서 비롯된 발레는 이후 프랑스로 전파돼 유럽의 규정 문화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대표적 작품으로는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과 백조의 호수가 있습니다. 이 두 작품은 차이코프스키의 3대 발레곡으로 우아하면서도 관능적인 움직임, 연기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발레리나론 강수진이 있습니다. 하루 19시간의 맹연습을 한 일화로 유명하죠. 발레의 우아함은 기본 자세에서부터 비롯된다는데 화면으로 함께 배워볼까요? N 손끝 시선 보시면서 알론제 이대로 팔을 들어서 명치 앞에 아나방 이대로 열어서 알라스콩 그대로 알론제 올려서 동그랗게 모으시면 앙우. 발레의 기본 정지 자세인 아라베스크. 한쪽 다리로 서서 밸런스를 잡는 게 포인트죠. 모든 점프의 기초 동작인 뿔리에입니다. 무릎을 굽힌다는 뜻의 이 동작은 안전하고 높이감 있는 점프를 가능케 합니다.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동작이고 도움 닫기를 위한 동작이고 발레에서는 뺄 수 없는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부상을 방지하는 기본 동작이기도 한 뿔리에. 무릎을 구부렸다가 펴면서 점프하는데 이때 착지할 때도 무릎을 구부리는 게 핵심입니다. 이 동작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발레를 할 때 점프를 하면서 올라간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큰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되고 바닥에 닿을 때의 운동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보다 큰 충격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무릎을 굽히지 않고 바닥에 착지를 하게 되면 수직 방향으로 충격력이 그대로 하체에 전달되기 때문에 발목이라든지 무릎 등의 골절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플리에 동작을 하게 되면 무릎을 굽힘으로써 힘의 방향을 분산시키게 되고 또한 무릎 관절에 있는 연골에 의해서 충격력을 흡수하기 때문에 골절 등의 부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발레를 즐기기 위한 뿔리의 필승 팁도 있답니다. 항상 아랫배를 끌어올리고 꼬리뼈를 안으로 집어넣고 엉덩이에 힘을 준 상태에서 시선을 높게 들고 턱을 들어서 뿔리에를 했을 때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지 않고 엉덩이가 빠지지 않게
하체에 집중된 발레의 핵심 테크닉들. 발끝으로 서서 움직이는 만큼 하체의 근력을 단련시키는 동작이 대부분인데, 따라서 기본 발 자세를 익혀놓는다면 발레를 더 완벽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발레 자세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발 포지션에는. 1번 자세는 무릎을 바깥쪽으로 돌리고 발끝을 180도로 유지. 2번은 양쪽 발 뒤꿈치 사이를 벌리는 것. 그리고 3번은 앞발 뒤꿈치를 뒷발 중간 지점에 붙이면 끝. 4번은 여기서 앞뒤로 벌리고 거기서 앞뒤로 교차시키면 마지막 자세입니다. 기본 발 동작들은 모두 턴아웃을 근본으로 하는데요. 발레는 턴아웃으로 시작해서 턴아웃으로 끝나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더 몸을 예쁘고 우아하게 쓰기 위해서 턴인이 아닌 턴아웃으로 하고 있습니다. 턴인과 턴아웃의 차이는 뭘까요? 빠르고 직관적인 느낌의 턴인과 달리 여유로운 호흡을 가지고 있는 턴아웃 동작. 비교해보면 미세한 차이로 우아함이 더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턴아웃을 익히면 어려운 점프와 턴 동작도 구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고난도 발레 동작을 위한 필수 관문인 턴아웃과 함께 발끝으로 서야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속엔 어떤 원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턴아웃을 할 때는 지렛대의 원리가 투영되게 되는데요. 발레를 할 때 하체를 보게 되면 발끝은 받침점, 그리고 발목은 작용점, 무릎은 힘점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발끝에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릎에 힘을 줘서 체중을 잘 분산시켜야지만 다치지 않고 최소의 힘만으로도 쉽게 턴아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턴 동작의 원리를 마스터했으니 이제는 실전에 돌입할 차례. 아름답고 우아한 기술인 만큼 완벽하게 마스터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는데요. 하지만 방법만 제대로 알면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상체 숙이지 마시고 그대로 유지하시고 업! 밀고 나서 파드브레 남겼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빠르게 넘어와서 그대로 포즈. 턴 동작의 첫 번째 기본은 한쪽 발끝을 세우고 몸을 회전하는 것인데요. 본격적으로 턴 동작 시범을 보이는 발레리노 김태환 씨. 모터를 단 듯 쉼없이 회전하는 모습이 한 점의 흐트러짐도 없습니다. 이 정도 회전량은 단순 노력을 뛰어넘어야만 가능한데요. 턴 저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저렇게도 못하죠. 저렇게 하고 싶어요. 선생님 턴하는 거 보면 너무 멋있고요. 저도 열심히 연습해서 빨리 선생님처럼 돌고 싶어요. 최대 몇 바퀴까지 들어오죠? 최대 몇 바퀴까지라고 정하고 돈 적은 한 번도 없고 32바퀴 이상은 기본적으로 돌고 연습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수십 번의 턴 동작을 쉼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기인한다는 사실. 사람이 회전을 하게 되면 마찰에 의해서 회전력이 줄어들게 되고 또한 회전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발레를 하시는 분들은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중간중간 발로 바닥을 밀게 되고 이때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회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들고 있던 다리를 펴고 원을 그리게 되면서 회전 운동량을 저장하게 되고 이 저장된 힘으로 회전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아해 보이는 백조의 모습 뒤에 숨겨진 쉼없는 발길질처럼 아름다운 턴 동작을 위해 인고의 시간은 필수입니다. 혹여 턴 동작할 때 어지럼증을 느끼지 않을까 궁금한데요. 시선이 없으면은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시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바라보는 것을 눈을 떼지 않고 보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똑같은 곳을 응시하고 다시 돌고 응시하고 네 이렇게 돌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떨어뜨리지 않고 한 곳을 지속적으로 응시하는 게 완벽한 턴 동작의 마지막 비결. 어지럼증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몸을 회전시키게 되면 귀 속의 평형기관인 세방구리관 내부에 림프액이 돌게 되면서 회전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와 귀에서 감지하는 평형 감각 정보가 어긋날 때 더욱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따라서 눈을 한 곳에 고정시키게 되면 뇌로 전달되는 시각 정보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지럼증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아함과 민첩성은 물론 근력의 연기력까지 네 박자를 모두 갖춰야 하는 종합예술인 발레. 손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근육을 써야 하는 섬세함의 극치인 예술인데요. 어제보다 더 우아하고 완벽한 동작이 될 때까지 연습은 계속됩니다. 귀족들만 즐기던 문화예술에서 새로운 취미로 각광받고 있는 발레. 고난도의 육체적 훈련을 담보로 함에도 불구하고 빠져드는 매력은 뭘까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고 아직도 한참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 꿈은 칠순잔치 때 제가 칠순 기념으로 발레를 하는 게 꿈이에요. 70살까지 꾸준히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몇 년 남았죠? 그건 왜 물어봐요? 과학적 분석과 함께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한 발레. 아름다운 몸 선과 건강을 동시에 잡는 발레와 이 여름을 나는 건 어떨까요? 지구상에는 약 6만 종의 나무가 어우러져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숲은 동물이 살아가는 터전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저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류의 생존에도 매우 중요한 존재인데요. 오늘 날씨와 개론에서는 기후변화와 산림보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구 육지 생물의 대부분이 숲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생명에게 숲이 주는 가치는 정말 큰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산에 그 숲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분들 그런 프로가 있죠. 그렇죠. 네. 나는 뭐 자연이. 네, 맞아요. 이게 이제 많은 방송에서 그 방영이 되고 있는데 거의 뭐 죽을 병에 걸려 산에 올라가 살았던 사람들 얘기도 나와요. 제가 이제 보니까. 자, 이제 이 이야기는 산과 숲의 자연적 치유 기능이 대단한 것을 말해줍니다. 네. 산의 기후 요소를 보면은 기온은 도시에 비해서 현저히 기온이 낮고요. 습도는 적절하고 각종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라는 방향성 물질이 있어서 살균 작용과 함께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해줍니다. 숲이 우거진 산지대에 오래 머물면 기압이라든가 온도, 습도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이었던 호흡수라든가 맥박수, 혈압이 정상으로 변하고요. 새로운 모세혈관들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건강에 불리한 외부 환경에 대한 면역과 저항성이 크게 높아지다 보니까 암이라든가 아토피 등 각종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유의 숲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산림청에서도 자연숲을 피톤치드, 음이온, 아름다운 경관, 토양, 온습도, 광선 등을 활용을 해서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질환을 치유하는 곳이다라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숲이 건강에 좋다 보니까 세계에서 숲의 치유적인 활용을 시작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이 나라는 숲 치유에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방금 전에 짚어주신 것만 해도 이 숲이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숲이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5월 22일이었죠. 세계 다양성의 날에 유엔은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제목이 세계의 숲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였는데요. 이 보고서는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유엔 환경교획과 처음으로 협력을 했고요. 유엔 환경 프로그램 세계 보전 감시센터의 기술 입력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보고서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산림 벌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은 1990년 이후 숲을 농업 혹은 다른 토지 이용으로 전환을 하면서 4억 2천만 헥타르의 숲이 사라졌다라고 밝혔는데요. 산림이 계속 유실되고 있다는 점도 부각이 되었죠. 유엔 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 큐 동유는 산림 벌채와 숲의 파괴는 놀라운 속도로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은 생물 다양성의 지속적인 손실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라고 경고하고 나섰죠. 한마디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면적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숲 상황은 어떤가요?
작년 12월 31일 한국수목관리연구원은 수목원 클래스 산림수본의 가치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생물 다양성의 보고는 산림수본이라고 말합니다. 산림이 가진 보물인 산림수본은 숲과 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산림지역에 있는 모든 습지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네. 최근 국립수목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의 산림수본은 총 1264개소이고요. 그중 생물 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지역은 약 400여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런데 산림수본에서 국가식물유전자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400여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고요. 국내 습지 생물의 43%가 수생식물의 39%가 서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개발로 인해서 파괴되고 훼손된 곳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산림수본의 총 면적은 3.1제곱킬로미터로 매우 좁은 산림수본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산림이 급속도로 훼손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0년대 초반 연간 1만 헥타르 정도 되던 산림 훼손 면적이 최근 5년간에 2만 헥타르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대한민국의 숲이 더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건데 그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태양광 발전, 바이오매스 발전 확대 등 친환경 정책을 명목으로 한 벌채가 산림 훼손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 미국의 지구 숲 감시라는 위성 데이터 또 통계 자료 분석을 해보니까 최근 5년 동안 10만 6천 헥타르의 대한민국 내 산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특히 과거와 비교해 보니까 산림 훼손 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데 2001년에 산림 훼손량은 5,500헥타르에 불과했는데 2010년대 초반에 한 1만 헥타르 정도를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2만 헥타르 이상 훼손되고 있다는 겁니다. 홍석환 부산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해서 벌목된 나무 규모만 291만 그루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자, 최근 5년 사이에 숲이 더 많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좀 놀라운데요. 그런데 산림청이 얼마 전에 탄소 중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래된 나무들은 베어내고 어린 나무를 심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산림청이 올해 식목일이었죠. 이때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정부 목표에 맞춰서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어린 그루 30억 그루를 심어서 향후 30년간 3,400만 톤의 탄소를 흡수하겠다. 이런 목표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림청이 내세운 이론으로는 나이가 든 나무는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베어내고 그 자리에 어린 나무를 심어서 그린 뉴딜에서 밝힌 탄소 중립에 기여하겠다는 거죠. 향후 30년간 크게 자란 나무를 벌목할 규모는 3억 그루에 달하는데 벌채한 나무와 나뭇가지 등을 화력발전소 땔감으로 쓰는 바이오매스 발전도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2050년 기준 바이오매스 발전량을 연간 40만 톤 기준에서 520만 톤, 이게 이제 탄소 배출량 기준입니다. 이렇게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연합은 산림청이 30년간 26억 그루를 심겠다는 계획은 경제림의 40%를 차지하는 90만 헥타르에서 나무들을 모두 베어내고 새로 어린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어났어요. 이에 이제 산림청은 환경연합의 발표에 문제가 있다라고 좀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때 그 논란이 됐을 때 그 관심을 가지고 좀 읽어봤었는데 오래된 나무를 잘라내고 어린 나무를 심겠다는 근거로 오래된 나무는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었잖아요. 이건 정말인가요? 최근에 이제 발표되고 있는 이제 많은 논문을 갖다 보면은 오래된 숲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많이 나와요. 이제 2020년 4월에 네이처에 실린 논문의 제목에 오래된 숲은 이산화탄소가 농축된 대기에서 탄소 흡수량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가 있는데요. 호주의 어린 숲이 이산화탄소 사용 효율이 높다는 내용이었고요. 또 아마존의 열대 우림에서의 비교 논문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와 반대되는 논문도 있어요. 미국 등 16개 나라가 공동 연구한 내용을 보면 나무의 키는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더 자라지는 않지만 체적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빠른 속도로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의 체적 성장이라는 것은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탄소로 바꿔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나무의 체적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빨리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기후변화의 싸움에서 나무가
발휘하는 능력이 갈수록 강화된다는 겁니다. 즉,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것으로서 이들은 아름드리 나무들이 잘려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 숲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것도 큰 나무들을 없애고 어린 나무들을 심어서 얼만큼의 시간이 흘러야 잘라내는 큰 나무만큼 성장하겠냐는 겁니다. 최소한 30년에서 50년은 걸립니다. 그동안 성숙한 숲이 주는 경관, 또 기후 조절 기능, 산사태라든가 전염병 방지, 건강 기여 등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나무를 자르기는 굉장히 쉽지만 심어서 키우기는 어렵다는 사실 좀 알았으면 하고요. 어쨌든 급격히 사라지는 산림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구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숲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좀 각각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갯벌이 자동차 11만 대가 내뿜는 수준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김종성 교수 연구팀은 지난 4년간 전국 갯벌 20여 곳을 조사한 결과 국내 갯벌이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승용차 11만 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 수준이며 이번 연구는 갯벌이 온실가스를 자연 흡수한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입증한 데 의미가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폐수 담수화 때 발생하는 폐수에서 마그네슘을 추출한 뒤 이산화탄소를 첨가해 산업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광물을 얻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바닷물 2톤을 담수로 만드는데 1.8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며 이번 기술을 이용하면 이산화탄소 발생을 97%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외선 노출 부족과 대장암 발생이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UC 샌디에이고 연구팀은 186개 국가의 위성 관측 자료와 각국의 대장암 발생률을 비교한 결과 자외선 노출이 적은 나라일수록 대장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자외선이 체내 비타민 D의 합성을 돕는다며 대장암 위험 증가의 원인이 자외선 노출 부족에 의한 비타민 D 부족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종 바이러스 연구에 거점 역할을 할 한국바이러스 기초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은 대전 IBS 과학문화센터에서 바이러스 연구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초대 연구소장에는 충북대 의과대학 최영기 교수, 연구센터장에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신희철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한국바이러스 기초연구소는 코로나 사태에 따라 각종 신변종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협력의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설립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서울 을지로에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을지로 센터원은 현대차그룹이 국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미래에셋 자산 운용과 협업해 마련한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입니다. 각종 업무, 상업시설이 밀집해 충전소 구축이 어려운 서울 강북 한복판에 설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현대차그룹은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8시가 됐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저희 빨리 그러면 작업부터 할게요. 이게 싱크대인데 그게 제일 빗집근을 여태 안 고쳤어요. 이건 싱크대를 완전히 교체해야겠다. 싱크대를 교체한다고요? 얘들아 왔어. 우와, 해본데? 싱크대야. 자, 그럼 우리 빨리빨리 움직여봅시다. 키가 맞는 형이 위에 쪽을 싹 맡아주시고 저희가 이 아래쪽을 맡을게요. 우리 이사업체 같지 않아? 식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표 자체가 너무 작아가지고 프레임에 완전 주저앉았거든요. 나는 스파이더맨 방충망을 가로끼우지 나는 스파이더맨 슉 빗소리예요? 오늘 비가 많이 온다 그랬어. 아. 우리 비 소식이 내일 몇 시까지 있죠? 네, 이번 편은 마치 이사업체를 방불케 하는 대규모 수리 작업이었네요. 궂은 날씨 때문에 작업 시간도 촉박했을 텐데 집안 곳곳을 수선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